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4성급 호텔 하룻밤에 100만 원은 기본이었고 원룸 월세가 500만 원을 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의 4성급 호텔을 20만 원대에 잡을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오피스 빌딩 3채 중 한 채는 텅 비어 있고요. 시내 최대 쇼핑몰인 웨스트필드는 2026년 1월에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실리콘밸리의 심장이라 불리던 도시가 지금은 유령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국 최고의 명품 도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한국과 절대 무관하지 않은지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좀 돋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와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이 도시가 얼마나 비싼 곳이었는지 감을 잡아야 합니다. 2019년 기준 샌프란시스코의 원룸 평균 월세는 약 3,500달러, 한화로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뉴욕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도시였죠. 이 도시에는 구글, 메타, 셀즈포스,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기업이 밀집하면 고소득 직장인이 모이고 그들이 돈을 쓰면 식당, 호텔, 쇼핑몰이 번성합니다.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거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연간 예산은 약 159억 달러, 하나로 약 23조 원 수준인데요. 이건 미국 17개 주 전체 예산보다 큰 규모입니다. 시 하나의 예산이 주 전체보다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2020년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 발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로나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시를 무너뜨린 건 이 도시가 만들어낸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줌, 슬랙, 구글 미트, 이 도구들을 만든 기업들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기술이 자기 도시를 공격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창조적 파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혁신이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현상이죠. 그런데 보통 창조적 파괴는 산업 단위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도시 단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직장인들이 사무실에 오지 않으니까 도심 유동인구가 폭락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오피스 출근율은 팬데믹 이전에 40에서 4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여러분이 점심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퇴근 후에 커피를 사고 주말에 근처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거, 이 모든 게 도시 경제의 핏줄이거든요. 그 핏줄이 끊긴 겁니다. 다운타운의 점심 식당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소매점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유니온 스퀘어 상권에서만 2020년 이후 40개 이상의 소매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로드스트롬, 홀푸드, 올드네이비 같은 대형 브랜드도 연이어 철수했습니다. 웨스트필드 쇼핑몰은 2020년 이후 입점 매장의 46%, 거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몰 자체가 폐쇄되기에 이른 거죠. 여기서 도시를 하나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유는 볼만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인기 시리즈가 다 빠져나가고 화질도 떨어졌는데 월 구독료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지하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라는 구독료는 비싼데 치안이나 청결이라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구독을 해지합니다. 다른 도시로 떠나는 거죠. 실제로 2020년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3만 2천 명이 이탈했습니다. 도시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4년에도 인구가 순 감소했는데요. 현재 인구는 약 83만 7천 명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분명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만 떠난 게 아닙니다. 기업 본사가 떠났습니다. 이게 진짜 치명타였습니다. 테슬라는 텍사스로, 오라클은 텍사스로, 쉐브론은 휴스턴으로, 찰스 슈왑도 텍사스로. 비주얼 캐피털리스트 보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빠져나간 기업 본사가 156개에 달합니다. 미국 전체 도시 중에서 기업 본사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돈의 흐름으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월세 5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근처에서 밥 먹고 쇼핑하는 고소득 직장인이라고 해볼게요. 이 한 사람이 이 도시에 뿌리는 돈을 추적해 봅시다. 월세 500만 원 중에서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순수익이 약 15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서 재산세로 약 60만 원이 시 정부로 갑니다. 이 사람이 근처 식당에서 한 달에 약 80만 원을 쓰면 그중 약 7만 원이 판매세로 들어갑니다. 쇼핑으로 50만 원, 교통비로 30만 원, 기타 소비 40만 원. 여기서도 세금이 빠지죠. 이 한 사람에게서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걷어가는 돈이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3만 2천 명 떠났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월 320억 원, 영연으로 치면 약 3,800억 원 이상의 경제활동이 증발한 겁니다. 여기에 기업 본사가 빠지면서 사라진 법인세와 사업세는 별도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사업세 수입은 2021년 대비 약 11%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는 한때 연간 5억 달러, 약 7,300억 원 이상 거치던 것이 2024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창업용 부동산 가치는 약 16% 하락했고, 오피스 빌딩 소유주들이 잇따라 재산세 인하를 신청하면서 재산세 수입도 2024년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약 4%, 금액으로 약 1,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결국 이 도시의 2년 누적 재정 적자가 약 8,77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2026년 3월에는 시장이 공무원 500명 감축을 지시하고 4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역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가 빚을 끌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라면 역 레버리지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라서 손실이 가속화되는 현상입니다. 도시 운영 비용은 쉽게 줄일 수 없거든요. 도로 보수, 경찰, 소방, 쓰레기 수거, 이런 건 사람이 줄었다고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도시의 몰락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치안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단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의한 47호가 통과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겹행 50달러, 한화로 약 130만 원 이하의 절도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리한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과밀 수용 상태의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고 경미한 범죄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130만 원어치 물건을 카트에 담아 유유히 걸어나가는 사람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을 불러도 경범죄라 출동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잡아도 가벼운 처분으로 바로 풀려났습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상황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처벌이 약하니까 범죄의 기대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높아지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합리적 범죄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월그린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만 12개 매장을 한꺼번에 폐쇄했습니다. 2025년 1월의 일입니다. 홀푸드는 직원 안전을 이유로 다운타운 매장을 닫았고, 노드스트롬은 35년간 운영하던 31만 2천 제곱피트 규모의 대형 매장을 철수시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3번씩 물건이 도난당하고 경찰을 불러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면요. 거기서 장사를 계속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건물 전체가 방치되고 결국 동네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론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이론이 도시 규모에서 현실로 증명된 겁니다. 매장이 닫히면 유동인구가 줄고, 유동인구가 줄면 거리가 어두워지고, 거리가 어두워지면 치안이 더 악화되고, 치안이 악화되면 또 다른 매장이 닫힙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죠. 이걸 둥루프, 파멸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빠지면 자력으로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어려운 하향 나선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파멸의 고리 한가운데에는 주거 시스템의 기능 부전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4년 시점 조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노숙 인구는 약 8,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해 조사 대비 약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심 오피스 거리에 텐트촌이 늘어나고 약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힐튼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와 파크 55, 이 두 호텔의 합산 가치가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4,6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결국 2025년 11월 이 두 호텔이 4억 800만 달러에 매각됐는데, 이건 원래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였던 곳이 반값 세일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아시아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도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고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주민의 98%가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합니다. 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도시 청결 관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서는 가게 문을 안 잠그고 퇴근하는 상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2016년에는 강도, 침입, 날치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날이 135일이었습니다. 1년의 3분의 1 이상 범죄 제로인 겁니다. 둘 다 글로벌 기업이 모인 도시인데, 한쪽은 13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쳐도 경범죄이고, 다른 한쪽은 가게 문을 안 잠궈도 되는 겁니다.
같은 도시 구독 모델인데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다른 업종과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최고의 테크 도시의 사무실 임대료가 비싼 건 당연하잖아요. 수요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공실률이 약 33%입니다. 3칸 중 1칸이 빈 거예요. 2019년에는 공실률이 5%도 안 됐는데요. 반면 물류창고의 공실률은 한 자릿수입니다. AI와 전자상거래 시대에 사람이 일하는 사무실은 비어 있는데 물건이 쌓이는 창고는 꽉 차 있는 겁니다. 첨단 기술의 성지에서 가장 값비싼 공간이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라니.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맞닥뜨린 역설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멸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이 도시는 이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발의한 36호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0년 전 발의한 47호가 느슨하게 만든 처벌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해친 내용은 이겁니다. 반복적인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해 다시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한 거죠. 2024년 12월부터 시행됐고 시행 직후 경찰의 단속 작전이 즉각 가동됐습니다. 효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의 전체 범죄율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습니다. 재산 범죄는 27%, 폭력 범죄는 18% 줄었고 살인율은 최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제도 설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구조.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 보상과 처벌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규칙 하나가 도시를 무너뜨렸고 규칙 하나가 도시를 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도시에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AI 기업들입니다. 오픈 AI가 샌프란시스코에서만 100만 제곱피트, 약 9만 3천 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임대했습니다. 드롭박스 본사였던 건물도, 미션베이 지역의 대형 빌딩들도 오픈 AI가 가져갔습니다. 오픈 AI만이 아닙니다. AI 기업들이 2020년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700만 제곱피트의 오피스 공간을 임대했고 추가로 280만 제곱피트를 더 찾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오피스 임대량은 1100만 제곱피트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오피스 공실률이 2025년 1분기 정점인 36.7%에서 4분기에는 약 33%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거리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웨이모라는 무인 택시가 샌프란시스코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2025년 웨이모의 총 운행 횟수는 약 1,500만 건이었고 주간 운행은 45만 건까지 늘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주간 100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죠. 관광객들은 웨이모 투어에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구경하는 것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된 겁니다. 주거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붐 덕분에 임대료가 전년 대비 약 14% 상승했고 단독주택 가격은 23%나 뛰었습니다. 도시 구독자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회복은 아직 양면적입니다. AI 기업이 대규모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지만 정작 테크 분야 고용은 계속 줄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늘어나는데 직원은 안 늘어나는 이상한 상황인 거죠. 다운타운 출근율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절반 이하입니다. AI 기업이 도시를 살렸다기보다는 아직 응급처치 단계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 적자는 여전합니다. 향후 2년간 약 9,3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시장은 지금도 추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 이야기가 왜 한국과 관련이 있느냐? 2026년 2월 기준 한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이 138곳입니다. 전체의 60.2%예요. 시군구 10곳 중 6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83만 명의 대도시인데도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인구 3만, 5만짜리 한국의 소도시들은 어떨까요? 한번 빠지기 시작한 둥프는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빠르게 가속됩니다. 젊은 사람이 떠나면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면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면 행정 서비스가 약해지고, 서비스가 약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도시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아무리 부유하고 첨단 기술이 밀집해 있어도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면 불과 3에서 4년 만에 유령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센티브 설계가 전부라는 것. 발의안 47호, 하나가 도시를 무너뜨렸고 발의안 36호, 하나가 회복의 물꼬를 텄습니다.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도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셋째,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 재택근무 기술이 도시를 공동화시켰지만 AI 기술이 도시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도시 시스템에 통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회복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 도시가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때의 영광으로만 기억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소멸 위험 도시들은 어디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기업들이 몰려드는 도시와 떠나는 도시, 그 차이가 정확히 뭔지 전 세계 도시 경쟁의 판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